신남식 서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백두산 호랑이라는 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교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물종을 부를 때는 네. 학명과 일반명을 부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백두산 호랑이라 하는 것은 일반명으로 시베리안 타이거가 되겠습니다. 아, 시베리안 타이거. 그러나 예. 그 일반명을 각 나라에서 부를 때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고쳐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오래전에 살았었고 우리 국민 정서에 깊이 있기 때문에 뭐 백두산 호랑이, 한국 호랑이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러시아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또 중국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겠네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중국 동북부에 있기 때문에 동북호 이렇게 부르고 네. 있죠. 예. 북한에서는 또 고려범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네, 들은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이 백두산 호랑이, 그러니까 시베리안 호랑이인데 백두산 호랑이는 주로 그러면 어디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나요? 지금 예전에는 중국 동북부 지방, 또 시베리아 지역, 또 한반도 이렇게 널리 분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중국의 그 길림성의 동부, 네. 또 흑룡강성의 동남부, 또 러시아의 극동 지역, 네. 그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살았던 모양인데 이렇게 좀 서식지가 확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서식지도 줄어들고 개체수도 많이 줄어들었죠. 개체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지금 그럼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10대 멸종 위기 동물이라고 하던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호랑이 종으로서 볼 때 야생에서 한 3천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호랑이가요? 네. 그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베리아 호랑이, 백두산 호랑이는 약 350마리에서 400마리 정도가 야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지가 않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시베리아 호랑이, 이 백두산 호랑이는 다른 호랑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다른 좀 특징이 있습니까, 교수님? 그 현존하는 그 호랑이 아종은 6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우리가 얘기하는 백두산 호랑이는 체구가 제일 큰 종입니다. 체구가 제일 크다고요? 뭐 예. 기록적으로는 400kg 이상이 된다는 기록도 있지만은 400kg 요? 평균적으로 네. 볼 때 수컷은 한 250kg 정도, 암컷은 150에서 200kg 정도 이렇게 나가는 아주 대형종이죠. 가장 큰 종이었군요. 네. 그러면 이 백두산 호랑이는 언제부터 좀 없어지기 시작한 건가요? 우리 최근에 소개된 그 영화 예. 대호에서도 그것이 잘 좀 나타나 있는데 네. 1900년도 이전에는 우리 한국에도 많이 살고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그 정서적 지주가 된 그런 호랑이를 없애야지 좀 어떻게 제압을 하기 위해서 네. 또한 인간을 해치는 동물을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인해서 대량으로 이제 포획을 하게 됩니다. 1933년도에 그 조선 총독부의 통계를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141마리가 포획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호랑이가 포획된 것으로 보고 네. 1921년인가요? 그때 경주에서 대덕산에서 포획된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921년. 그럼 그 이후에는 그 호랑이가 한국 지역에서는 거의 뭐 발견도 안 되고 포획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이후에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 흔적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호랑이는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아까 400kg가 나갈 수도 있고 보통은 한 200kg 정도 나간다고 하셨는데 네.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호랑이는 이제 일단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네. 사냥이 본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는 대상을 물어 죽이는 것이 특징이죠. 네. 그리고 그 무기는 앞발에 강한 치는 힘이 매우 강하고 또 날카로운 이로 물기 때문에 한번 당하면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에 서울대 공원에서 사육사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사실 곤충 담당하는 사육사가
호랑이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이게 인재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어느 경우라든지 호랑이 같은 큰 맹수와 맞닥뜨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육사가 안전 수칙을 안 지키고 그렇게 호랑이와 맞닥뜨렸다는 사실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 2인 1조로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호랑이를 우리에 가둬뒀을 때 동물원 네. 같은 우리에 가둬뒀을 때 호랑이 같은 맹수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하고 동물이 받는 것은 좀 틀립니다. 다른가요? 예. 그 야생 상태에서는 동물들이 먹이를 사냥해야 되고 또 자기 영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긴장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스생활고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네. 상황이죠. 네. 그러나 동물원에 있을 경우에는 네. 먹이 사냥을 할 필요가 없고 네. 또 안전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해지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좀 뭐랄까요, 멀미가 날까요, 지루함, 권태감이 오는 그러한 문제에서 생기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학적으로 이상 행동이 나올 수 있고 신체적으로도 비만이라든가 건강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동물원 가보면 이런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행동들을 보이는 경우를 가끔 봤거든요. 네. 곰도 그렇고 그게 그런 이상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좁은 우리에 있을 경우에 네. 또 동물원에서 환경 변화를 자주 안 해줄 경우 그런 반복 행동, 상동증이라 그래서 좀 이상 행동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교수님 러시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시베리안 호랑이가 살고 있는데 러시아 동물원에서 네.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포착이 됐어요. 네. 호랑이랑 염소랑 동거를 하는 영상인데요. 네, 네. 일단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네. 자, 동물원에서 먹잇감으로 염소를 넣어줬는데 호랑이가 공격하기는커녕 저렇게 같이 산책을 다닙니다. 아주 사이좋은 모습처럼 보이는데 염소도 호랑이를 겁내기는커녕 그 친구처럼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데요. 염소가 처음에 호랑이에게 약간의 용맹함을 보였더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친구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호랑이가 자기 물그릇까지 염소에게 양보를 하면서 이렇게 우정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교수님,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염소같이 이렇게 좀 작은 먹잇감 동물들하고 저렇게 지내는 일이 종종 있나요? 정상적이라면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살펴보면은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거나 또한 지속적인 친화 훈련으로 인해서 염소를 또 다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인식하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럴 수가 있는데 저런 상황이 아무리 훈련이 됐다 해도 돌변하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람으로 볼 때는 조심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염소의 운명도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한반도에서 특히 한국에서 이제 이 호랑이의 복원에 대해서 이제 연구진들이 네, 좀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 호랑이가 존재한다면 참 이상적이겠죠. 그러나 호랑이 같은 큰 대형 육식수를 우리가 복원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가축은 물론 인간과의 충돌 가능성 이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생태계에서 생존 가능성보다도 이런 점을 더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호랑이의 복원은 좀 더 신중하고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다시 본다는 생각이 좀 반갑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인간과 가축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